그 제가 타짜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네. 허영만 씨가 그린 그 타짜 만화도 한 5번 봤고요. 네. 영화도 한 10번 봤어요. 10번이나. 네. 그 10번 보면 거기서 평경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에는 네. 악당들이 많다. 예. 화투판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악당들이 꽤 많아요. 테슬라 나오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네. 서학개미를 또 혼란시켰던 종목이 하나 있죠. 아, 니콜라요. 니콜라. 네. 니콜라 테슬라 이름 따가지고 네. 니콜라 딱 보고 저희 고객 중에 작년에 네. 7월인가 오신 고객 딱 보니까 포토에 니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시장가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짝퉁. 네. 마치 진짜 성장주 이런 혁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흉내내는. 네. 근데 모르죠. 지나고 보면 또 니콜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니콜라 말고 그 확실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피로 확인 검사한다고. 예. 그 여자 CEO. 예. 그죠? 많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피로 그 네, 암 건강검진 진단을 하고 네. 침으로 하는 거 있고요. 네네. 오줌으로 하는 기업이 네. 있고 저한테 몇 번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도 네. 예, 그 오줌 받아오세요. 네. 예, 암 있는지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다. 네. 그런 기업들이 꽤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 방금 얘기한 그 기업이 악당이란 건 아니고 네네네. 성장주 투자가 왜 어렵냐면 성장 혁신 기업인 척하는 네.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을 그러면 어떻게 가려내는데 시장이 알려준다는 거죠. 예, 시장이 그 시가총액을 먼저 만들어주고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 강남 가서 살고 싶지만 가격 장벽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은 가격 장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했더니 뭐야 100% 올라버렸는데 200% 올라버렸네. 네. 예, 그렇게 한 30% 오르면 사거든요. 네. 근데 50부터는 못 사줄 것 같아요. 못 사죠. 테슬라도 얼마나 그 밑에서 돌 때도 그렇고 네.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아까 뭐 매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얘기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강조해 드리는 게 이제 52주 신고가 나는 주식. 예, 52주 신고가 나는 이 기업을 찾으면 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어떤 기업이 혁신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내년에 경기 소비재 중에 대장이 될지 그거는 그냥 52주 신고가를 내는데 52주 신고가가 이게 소위 말해서 윌리엄 오닐이 네. 컵 위드 홀더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요런 모양이죠. 네. 손잡이가 더 네.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손잡이가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의 주식 스승이셨던 KTV에 계셨던 그 CIO 분은 코뿔소라고 얘기해요. 코뿔소의 코 같은 모습. 네네네. 그러면 그 코뿔소의 코 같은 모습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동반되면서 네. 왜 거래량이 동반되냐면 52주라는 말은 1년이라는 얘기잖아요. 1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팔게 돼 있어요. 네. 본전됐으니까 그 파는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리니까 네. 뭔가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을 우리가 꼼꼼하게만 챙겨도 모든 폭등주, 급등주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모든 성장주는 다 52주 신고가 내면서 시작하니까. 안 내면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안 내면서 시작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가려면 일단은 네. 52주 신고가는 네. 나면서 시작을 해야 네. 되니까 상장하자마자 치고 올라가면 몰라도 네. 상장하자마자 영원히 계속 올라가면 없지만 가능하죠.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52주 신고가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도 보면요. 상장하고 나서 이래 빠졌다가 올라오는 주식들이 꽤 많아요. 소위 최근에는 이제 도대시 같은 네. 기업. 미국의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이죠. 그것도 상장했다가 쭉 밀렸다가 네. 다시 올라오는데 내가 저 바닥에서 살 걸 이게 아니라 네. 바닥 치고 얘가 상장 공모가를 다시 회복하면서 뚫고 나갈 때 네. 뭐 최근에 뭐 하이브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다 똑같아요. 아니 저 공모 처음에 상장했을 때 저 물렸던 사람들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니까. 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자세히만 보시면 내가 어떻게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내가 어떻게 경기 소비재 대장주를 발굴해.
52주 신고가만 체크하시면 되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아침 회의할 때 네. 나스닥 시장 분석하고 나스닥의 52주 신고가 네, 네. 우리나라의 52주 신고가를 항상 체크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순환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까 그 이런 사이클이 있는 예. 거라고 하면 52주 신고가에서 사면 물리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순환주의 이제 네. 특징을 알아셔야 되는데 호남석유 같은 거 롯데케미칼로 네. 바뀌었잖아요. 네, 네. 롯데케미칼의 이제 한 20년 차트를 보면요. 뭐 10년, 최근 10년 보면 15만 원 갔다가 40만 원 갔다가 또 네. 15만 원 갔다가 네. 40만 원 갔다가 그래요. 네, 네. 그러면 15만 원 최근에는 뭐 12만 원까지 갔었죠. 작년 코로나 때. 네.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네. 40만 원에서 52주 신고가가 나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그전 40만 원은 5년 전에 있었던 가격이에요. 이게 폭이 1년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래 큰 시클리컬 기업도 보면 네. 52주 신고가가 났던 시점이 보면 그 호남석유 롯데케미칼이 뭐 12만 원 쳤다가 한 18만 원 정도 됐을 때예요. 네. 그럼 그때 샀어도 뭐 28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시클리컬 기업도 52주 신고가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작년에 대한유화나 뭐 이런 기업들 금호석유 같은 경우 보면 네. 다 7배씩 났어요. 52주 신고가 내고 거의 5배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게 1년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1년 사이에. 그죠, 그죠. 네. 갑자기 어제까지 막 조선업이 안 좋았다 오늘부터 좋고 막 이런 거는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맞아. 경기가 근데 마치 이게 증권방송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가 하루 단위로 움직이는 줄 알거든요. 아, 그렇죠. 맨날 챙기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맞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 네. 테이퍼링 얘기도 나온 지 벌써 얼마 된 거예요? 한참 엄청, 됐죠. 네. 한참 됐네요. 그런데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테이프링 공부 벌써 한 3개월 최소 3개월 네. 했네요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스텝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쿵쿵 움직이는데 마음은 안 그러니까 네. 이 경기 움직이는 속도랑 마음의 움직이는 속도랑 잘 맞춰야지 또 주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2, 3년 안에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걸 모르는데 시중에서 먼저 루머처럼 나오는 그런 얘기에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거품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거품이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냐면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거품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15만 원에서 10만 원 딱 떨어지면 여기가 멈추느냐. 여기서 안 멈춰요. 주식은요. 10에서 15만 원 이 거품이 생겼으면 네네. 거의 이 거품만큼 빠져요. 아. 예. 그래서 10만 원에서 거의 5만 원 간다고 보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 저도 이제 그 차트를 보거든요. 이 거품이 끼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공포감에 의해서 빠졌거나. 네.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방금 하나 말씀드린 건데 네네. 작년에 1430 갔다가 올라오는데 제가 코로나 직전 고점이었던 2250이 아니라 네. 그전 2018년 1월 고점이었던 2600이 아니라 네. 제가 3000 간다 했잖아요. 맞아요. 3000 갔다고 했을 때 그 논리도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수준은 2250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1430까지 코로나라는 이 공포감과 두려움에 그렇게 이 투매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게 마치 뉴턴의 그 물리학의 제3법칙, 뉴턴의 제3법칙에 보면 액션, 리액션이라 해가지고 네. 작용, 반작용이란 네, 법칙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하면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투마치 공포감이 반대로 나중에 작용을 하게 되면 네. 2600도 뚫겠구나 아하. 라고 보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2200에서 1400이었으니까 800포인트죠. 네. 2200에서 800 더하면 3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30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를 감히 네. 그때는 미친놈이지요. 그렇죠. 아니 2600도 아니고 무슨 3000이야. 저 사람 미쳤나? 네. 근데 우리 동학개미 분들 자신감 있게 주식 하시라고 제가 네, 맞아요. 3000이라는 얘기를 이제 기준점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공포감과 기대감 그러면 올해 작년
좀 안타까운 네.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을 말씀하신 건데 위험한 주식들. 좀 안타까운 게 여전히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거에 네. 기대를 막 하고 계신 분들이 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깝죠. 과거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역사를 보면 결국 보세요. 백신 접종률로도 70%. 네. 그리고 접종을 안 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은 걸렸다가 네. 예, 한번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몸에 백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가 병을 알았든 네. 그렇게 몸에 항체가 생기고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집단 면역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사라진 게 아니라 네.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영향을 못 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치료제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내년, 내후년에. 나온다 해도. 네. 그런 기대감에 아직까지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런 주식은 저는 계속 피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 당장 진단 키트도 똑같아요. 진단 키트도 똑같은 거죠. 네. 최근에 진단 키트 회사가 50%나 뭐 거의 60% 가까이 빠졌지만 네, 네. 빠졌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제자리 돌아가는 모습으로 2, 3년 안에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량주들 네.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최근에 보면 뭐 35% 40%뭐 카카오도 35% 빠졌어요. 네. 그런 주식은 제가 물타기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가 물타기 하라고? 절대는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던데 물타기. 그죠? 네. 그게 물타기인데 보세요. 부동산이든 뭐 삼성전자 옛날에 뭐 그 액분하기 전에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300만 원 넘었으니까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그런 블루칩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빠졌을 때 사면 먹는 거잖아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네. 거죠. 그러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니라 최근과 같이 무슨 여러 가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테이퍼링이 그다음에 헝다 사태까지 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35% 빠지면 물타기 해야죠. 무조건 물타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금처럼 진단 키트가 됐든 내년 내후년도에 뭔가 이제 기대 언덕이 없는 그런 주식은 절대 물타기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 거죠. 그게 전성기, 과거의 전성기로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계절은 반복되지만 네. 청춘은 오지 않잖아요. 전성기 얘기하시니까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게 네. 박찬호 선수가 네. 한화로 복귀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뭐 한 해 16승 했던 투수였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도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뭐 저기 바르셀로나에 있던 호나우드도 이제 팀을 옮겨가듯이 네. 다시 그런 것처럼 한국에 한화 왔다가 한화에서도 은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박찬호한테 가서 네. 내가 박찬호 씨한테 내가 투자를 할게. 다시 메이저리그. 다시 메이저리그로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뭐 김병현 선수도 참 잘했었잖아요. 그죠. 뱀 직구. 뱀 직구. 네. 네. 법규형. 근데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런 거는 계속되고. 네. 예.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식시장의 사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식농부 박영욱 회장님도 계시지만 네,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필명을 지으셨을까. 농부. 농부일까. 예. 네. 주식 똑같아요. 주식을 10년 20년 이렇게 잘못 가져가면요. 아니 분명히 보면 우리가 농작물에도 보면 네.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 게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2년 3년 놔두면 썩잖아요. 그죠.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성장주, 미국의 성장주는 미국 내에서 1등이 됐다가 전 세계 1등이 되면서 네. 3억 3천만 명의 미국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30명이 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1등을 하는 주식은 10년 정도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추수를 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이클 기업이 많은 주식을 네. 10년 잘못 가져가면 2년마다 아유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예, 결국은 겨울이 와서 또 다 얼어붙고 예, 제자리 되고 그다음에 봄에 다시 살아나면 이번에는 10년 가나 보면 또 그러니까. 꼬꾸라지고 이게 이번에 우리 반도체에서 느꼈던 거잖아요. 나무인 줄 알았는데 벼였어. 네, 나무인 줄 알았는데 벼고. 나무는 계속 키우면 네. 1000년도 키우는데 맞네. 벼는 한 해마다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 제가 다음에 좀 써먹을게요. 아, 네. 벼랑 천년을 살아가는 은행나무랑 네. 뭐 다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의 변동성과 네. 주가의 변동성을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고성장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는 이미 과거 한 30년 동안 계속 사이클 산업이었던 네. 거고 그죠?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투자해서 가을이면 좀 이런 가을에 그냥 추수를 해요 저는 조금 빨리.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식을 팔 때 대부분은 보면 여기서 팔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도 좀 착하게 해야 돈을 벌어요. 그 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네. 아유 내가 판 주식으로도 내가 판 주식을 누가 사잖아요. 먹을 게 남아 있어야 된다. 네. 그래도 먹을 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할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여기서 팔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심보가 그거는 못된 심보죠. 어쩌다 팔다 보면 여기서 팔 수는 있지만 그러면 짜릿하죠. 사실 내가 팔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팔았으면 짜릿하긴 한데 실제로 내가 팔 때는 저는 항상 제가 어깨다 생각하고 팔거든요. 근데 팔다 보면 사실 허리에서 팔던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모작 하면 되죠. 네. 또 이모작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시총에서 가장 큰 반도체. 반도체는 어떤 사이클로 움직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이 가장 잘 났을 때 항상 보면 주가가 마이너스 나요. 2018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근데 이익이 꺾이면 오히려 주가가 선반영하는 성격 때문에 이익이 꺾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또 다시 급등을 해요. 반도체는 이런 성격이 있구나.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선은 조선은 이런 또 움직임이 있구나. 조선은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잘 됐다고 해서 처음엔 주가가 올라가더니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 버리니까 지난번에 저가 수주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낮을 때 수주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어이구 뭐야. 실적 나올 때마다 자꾸 쇼크가 나오는 거예요. 마진이 안 나오는 거. 그런데 최근에 높은 원자재 가격을 반영을 해서 수주를 한 거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데 오히려 마진이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조선주의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거를 대표 섹터마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다음부터 아주 주식하는 게 재밌어지죠. 그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죠, 사실. 그거가 뭐가 뭔지 이게 뭐 나무인지 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일단 하나 들으면 그거 적용해 보잖아요. 물타게 하지 마라. 근데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계절이 있는 주식이면 물타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저번 가을을 놓쳤으면 이번 봄에 더 뿌려가지고 다음 가을에 더 많이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네. 하나만 들으면 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만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저번에 물타기에서 잘 됐는데 이거는 물타기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 메이저리그 같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어서. 그러면 네. 이거는 물타기 할수록 손해인 거 아니에요? 할수록 영원히. 손해죠. 영원히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구별할 수 없으면 일단은 돈 벌 수가 없네요. 못 벌죠. 운이 좋아야겠네요. 그러려면. 예.
내가 나는 이런 타입의 얘기를 들었어. 네. 어쩐지 나오는 사람마다 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 네. 자기가 매매하는 방식이나 근데 다 돈은 벌었어요. 네. 근데 보면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 계절로 벌었고 계절로 번 사람은 여기서 예. 그거에서 팔으라 그래요. 예. 그 박스 위에서. 예. 근데 나무로 번 사람은 이때 더 사야 된다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야 맞네 이게. 그렇죠. 나무 투자 방법하고 벼 투자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엄청 잘 키워나가죠. 네. 계속 불타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올라갈 네. 때마다 불타기를 하고 나무를 매매하는 그 고수들이 또 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이 본인이 나무인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나무가 아닌 경우가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그 대나무로. 사람들은 대나무였어. 그 칼같이 그 사람들은 또 손절을 해요. 아하. 예.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게 나무인지 벼인지 모르면 손절하는 원칙이 사실은 잘못된 거고, 네. 그죠? 벼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 중에 내가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네. 소심한 분들은 계속 이렇게 커나가는 나무가 가격이 계속 비싸지니까 네. 잘 못 사요. 아. 그러면 소심한 스타일의 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이클 기업에 네. 사이클 기업에서 바닥에서 돌 때 요때 이렇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얻게 되면 또 됐다. 이만큼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하면서 또 좀 팔고. 벼밭이 논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놓는 것부터 해야겠네. 그럼 네. 어떤 게 사이클이 있고 어떤 건 이렇게 하고 그거랑 또 반대로 도는 사이클도 있을 거고 네. 그 사이클들만 내가 전 종목을 우리 전 종목 3,0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3,000개 좀 안 되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중에 벼를 먼저 골라내고 얘들의 주기를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 그렇죠. 공부가 다 된다면 네. 그때는 시장에 진입하면 아무래도 승률이 더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뭐 돼지는 돈 못 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네, 네. 벼농사도 짓고 사과나무도 하고 네. 딸기 농사도 짓고 네. 고추도 심고 이렇게 다는 못하죠. 그래서 벼농사하고 겨울에 심는 보리농사 그 두 개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아하. 그렇죠? 이것저것 다 먹으려 그러면 네. 아무도 못 먹지. 그쵸? 우리 신사임당님 사실 네. 뭐 조그만 종목들 관심 없잖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죠? 네. 잘 모르니까 안 하고. 네. 근데 잘 아는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그 회사 비즈니스 뭐 하는지 아니까 네. 그것만 해도 하더라도 근데 저는 주식을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고 저는 그때 산 것도 네. 여기저기 전문가분들이 막 공포에 사라 그러니까 네. 그 뭐 모르고 산 거예요. 네. 그냥 그거지. 저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시장에 나오는 테마들 다 쫓아다니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 보면 네. 자 이번에는 이 테마 이번에는 저 테마 막 이렇게 네. 막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은 주식에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아하. 그런 거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 살려면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진짜 딸기 농사, 파 농사, 벼 농사, 보리 농사 뭐 이걸 다 내가 해서 다 돈 번다는 건데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돈 버는 분은 절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에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네. 돈을 실제로 번 분인데 스타일이 다 다르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축구 선수 보면 메시 스타일이 있고 호날두 스타일이 있고 그죠. 손흥민 스타일이 있고 네. 하듯이 정확하게 내 스타일에 맞게 손흥민을 골키퍼를 시켜 놓으면 되겠어요? 못하죠.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네. 7번을 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한테 맞는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주식을 이번에 해보셨으면 나한테 궁합이 맞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궁합이 맞는 주식을 나의 필살기로 평생 하시면 돼요. 그걸 더 갈고 닦고. 네, 그걸 더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주식을 갖고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게 네. 그게 평생 주식을 하시면서 나의 필살기를 두세 개를 갖고 있으면 설사 뭐 하다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 필살기 종목으로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살기 종목이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네. 하이닉스나 이래 반도체에 관심이 네. 많으실 거니까 하이닉스를 한번 쭉 보시면 2018년도에 그렇게 하이닉스가 20조 수익을 냈다가 네. 그 다음에 2조 7천억 수익이 나요. 네. 영업이익이 20조였다가 2조 7천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조 정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조 나면서 그럼 20조 수익 났을 때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마이너스 났다가 그 다음에는 플러스 55% 났다가 뭐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네. 하이닉스가 이번에 고점 대비 한 38%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섭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주식은 과거에 빠지면 도대체 한 얼마까지 빠지나 한번 공부를 해보면 돼요. 네. 공부를 해보면 그때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도 보면 마이너스 한 42%까지 빠졌어요. 이익은 87% 빠졌는데 네. 주가는 42% 빠졌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있잖아요. 디램 가격이 둔화될 수 있다. 뭐 하반기 내년에. 오케이. 둔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러면 주가가 얼마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해보면 네. 뭐야 42%? 그러면 마이너스 38.8% 빠졌으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50%까지 빠진다 그래도 한 10% 더 빠지겠네. 네. 뭐 50%까지 빠지면. 근데 50% 빠진 거는 언젠가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와야 50%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보면서 과감하게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설사 이번에 고점에 잡으셨어도 얘는 쌀이네. 네, 이거는 쌀이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아이고 추수를 잘못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한 100만 원 손실 봤어도 네. 2배로 투자해서 씨 더 뿌리면 되죠. 네, 뭐. 더 뿌려서 200만 원 벌면 되니까. 네. 네. 그런 기업이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가 더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죠. 내가 무슨 네. 제2의 테슬라를 찾는 것보다 네. 그렇죠. 그죠? 네. 제2의 테슬라를 찾는 게 왜 어렵냐면 네.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10년에. 진짜 슈퍼히어로 같은 네. 회사잖아요. 작년 5월 달에 테슬라를 제가 이제 3프로 TV 가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신사임당 프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갔었어요. 5월 말에 나갔었으니까 나가서 아니 이 엄동설 안에 지금 웃장 까고 막 구보를 하고 있는 네. 무슨 해병대 군인들 같은 그런 주식이 있다. 시장이 답을 준다는 거죠. 네, 네. 그 주식이 테슬라라는 기업인데 테슬라를 이래저래 공부해 보니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애플이 스마트폰 출시한 게 2007년 6월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금융위기 터지면서 애플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네. 2009년부터 막 140% 수익 내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시가총액 1등이 됐었어요. 난 아이폰을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애플을 왜 안 샀을까? 진짜 멍청해. 그런 게 지금 테슬라도 안 사고. 테슬라 제 친구가 차 샀거든요. 차만 샀구나. 전 안 샀는데 네. 너무 나도 갖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 멋있어. 그 안에도 매끈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막 진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같다 막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폰 안 나왔을 때 애플 안 샀다고 스스로 네. 막 아유 멍청이 이랬으면서 네. 테슬라도 안 샀어요. 맞아요. 10년 뒤에 노리세요. 10년 뒤에. 네, 10년 뒤에. 40대 때는 네. 잊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그런 혁신 기업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플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봤더니 이제 테슬라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에서 제가 테슬라를 보니까 1조 달러 가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게 이제 그저께 1조 달러 찍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10배, 20배 뭐 저점 대비하면 거의 뭐 100배 나는 거죠. 네. 100배 나는 기업은 뭐 10,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한 3개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업을 나는 꼭 발굴할 거야.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마켓포컬리나 예. 뭐 오늘의 집이나 그렇죠. 그런 엄청난 수많은 망한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유니콘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고 네. 또 그러니까 이제 맞아 거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골라낸다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부동산하고 달리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성의 파도를 잘 타면 네. 그 파도에 익숙한 사람은 재밌어지는데요. 그게 서핑하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변동성을 잘 모르고 탔다가는 네. 조그만 고깃배 탔다가 네. 엄청나게 배멀미하게 되는 그죠, 거죠. 그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분들 중에 작년 또는 올해 주식 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고생 받아지죠.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원래 이 정도 변동성은 사실 변동성도 아니에요. 아니 3천에서 왔다 갔다 10%도 안 빠졌다 했잖아요. 네, 고점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그냥 왔다 갔다 요 정도 변동성이면 태풍도 아니고요. 그냥 서해 앞바다 가서 고깃배 타면 네. 찰랑찰랑하는 그 파도에도 배멀미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이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해서 요 정도 변동성이 있는 거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는 거나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경기 과열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2010년부터 그때부터 계속 그러다가 2018년, 17년까지 간 거거든요. 그 장이. 강세장이 그죠? 네. 생각해 보면 그때 더블 딥으로 가네, 뭐 유럽이 어떻게 되네, 뭐 계속 뭐 여기 터지네 저기 터지네 하다가 뭐 이게 신흥국이 어떻게 되네, 뭐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그만큼 갔다가 또 쫄쫄쫄쫄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2018년부터는 또 계속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야 뭐 유튜브 하니까 거의 매일 다루지만 실제로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막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과거 2008년 이후에 유동성 공급 이후에 시장을 얘기해 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페드가 돈을 왕창 찍었잖아요. 네.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연준의 자산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 연준이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갖고 있었던 그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00조 정도 됐어요. 네, 850빌리언 달러 뭐 네. 이랬었으니까 네. 900조였는데 지네 나라 금융위기 터졌는데 돈을 왕창 찍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가 얼마까지 돈을 찍었냐면 4,500조까지 돈을 찍었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뭐 1.6조 달러 뭐 이러는데 네. 돈을 왕창 찍으면서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시작됐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수출하고 수입해가지고 맨날 적자잖아요. 네. 맨날 적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지네들이 찍어내온 달러가 계속 나가기만 한다는 거죠. 네. 막 쌍둥이 적자라고 막. 쌍둥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 네. 미국은 달러가 나가기만 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달러가 고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원래는 망해야 되죠. 아르헨티나처럼 되고 막 그죠, 해야 그죠. 되죠. 화폐 러시아 가치가. 디폴트 하듯이 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코로나 위기 이런 걸 빌미로 또 이번에 왕창 찍어냈어요. 이번에 왕창 찍어낸 돈이 얼마냐면요. 네. 아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7년 말이 900조였으면 네. 지금은 9,000조가 됐어요. 9,000조. 거의 네. 일경에 육박한다는 거죠. 일경에 거의 일경 됐어요. 네. 따져보면 지금 환율 1,150원으로 하면 일경 됐어요. 일경. 네. 10배가 늘었죠. 아니 중앙은행이 무슨 장사를 해요? 맞아. FRB가 무슨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게 번 아니잖아요. 돈은 없죠. 그래서 아니 근데 FRB가 갖고 있는 총자산이 일경이 돼버렸어요. 네. 그만큼 엄청난 돈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자산을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네, 자산을 매입했는데 무슨 돈으로? 찍은 돈으로. 지네들이 그냥 네. 찍어가지고 자산 매입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재테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찍어낸 돈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나오고 네. 이게 작년 5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질문을 했었죠. 네. 달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베트남 제가 1억을 10년 뒤에 쓸 권리를 드릴 건데 달러로 받으시겠어요? 10년 뒤에요. 달러로 받으시겠어요? 원화로 받으시겠어요? 위안화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브라질 헤아로 받? 뭐 바로 그냥 달러죠라고 네, 했듯이 네. 똑같아요. 모든 이 세상의 부자들 난 달러 받을게.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네.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네. 원래는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달러 가치가 더 폭락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주변 돈들이 더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옛날에 600원이었다가 네. 900원이었다가 1800원 갔다가 내려왔지만 12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네. 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죠. 네.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떨어진 거죠. 이렇게 주변국들의 비기축통화국의 화폐 가치는 무조건 폭락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네. 그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게 어떻게 취득해야 되냐면 희소한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 희소한 우량 자산이에요. 네. 이 희소한 우량 자산을 취득할 때 제 머릿속에는 의자 빼기 놀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자 빼기 놀이. 네. 페드가 돈을 딱 푸는 순간 작년에 페드가 3월 달에 우리나라하고도 통화 수합도 체결하고 네. 금리 제로 금리 낮추고 돈을 찍기 시작하잖아요. 네. 붓기 시작했죠. 네. 딱 그 순간에 저는 의자 빼기 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뭐 자, 10명이 있는데 의자 8개 나누고 뺑뺑뺑뺑 돌다가 네. 딱 음악 멈추면 앉는 거. 앉아야 되는데 네. 2명 탈락이잖아요. 네. 의자가 우량한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페드가 다음에도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네. 또 7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면 미국은 또 만성적장이기 때문에 네. 또 달러는 없어지고 페드는 또 돈을 찍을 기회를 노렸다가 네. 어떤 위기가 생기면 그게 중국 위기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요. 네. 어떤 위기든 상관없어요. 네. 위기에 또 달러를 찍으면 우리는 엄청 두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박세익 전무가 옛날에 했던 의자 빼기 시작됐구나. 그러면 의자 빼기가 시작됐는데 빨리 가서 앉아야지. 예, 빨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네. 그 빨리 가서 앉아야 될 것 중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2009년도에는 애플의 아이폰, 네. 아이폰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에다가 얼른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테슬라였죠. 앉아야죠. 스마트폰이 그때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얼마였어요. 스마트폰 하면 노키아의 블랙베리 해가지고 좀 스마트폰 같지도 않은 네, 거 좀 네. 이상한 거였잖아요. 네. 처음 나온 거예요. 전 세계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 시장 점유율, 시장 침투율이죠. 네. 침투율이 10%도 안 될 때였던 거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5%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에 얼른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아요. 10년 뒤에 또 위기가 오고 뭘 했을 때 그때 또 어떤 혁신 기업이 있는지를 보고 네. 어떤 부동산도 똑같아요. 네. 부동산도 희소한 곳, 희소하니까 비쌀 거예요. 네. 근데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전세 끼고 사면 돼요. 네. 내가 어떻게 15억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전문에. 전세가 좋은 집일수록 새 집일수록 전세율 높잖아요. 네. 얼마 전에는 전세가가 거의 100%였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공포감만 없으면 전세 끼고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페드가 작동하고 이놈들이 하여튼 이놈들이 돈을 찍어내면 네. 의자 빼기 놀이가 시작됐구나. 얼른 앉아야 돼요. 그 신호로 들어야 된다. 예, 얼른 앉아야 돼요. 얼른 안 앉고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네. 나중에 의자 하나 남았을 때 사람은 5명 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밀고 난리 나잖아요. 폭등장. 네, 밀고 난리 나요, 막. 네. 예. 그 앉으려고.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평생 네. 살아가시면서 지금의 이 자본주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중국이 이제는 또 기축통화국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가상화폐까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달러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상화폐까지 돈의 역할을 하면서 돈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점차 침체되는 그런 사라질 자산을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고 희소한 거. 희소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대체 불가다 싶으면 사는 거예요. 블랙핑크랑 G드래곤이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저 정도 대체 불가하다 하면 중국이나 저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못 만든다 싶으면 그런 거 사는 거예요. 희소한 거. 예, 희소한 자산.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면 평생 우리가 지금 이번엔 못 벌었다 싶어도 우리 어떤 분들은 30대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40대까지 저도 돈 없었어요. 어느 정도 시드 마니가 쌓이다가 이런 기회를 노리면 제가 금융위기 한 번 그리고 작년 코로나 위기 한 번 요 두 번만 겪어도 우리가 집 살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의 기회만 잘 이용을 해도. 그렇죠? 제가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대 분이 되든 30대 분이든 평생 우리가 100세까지 정도 살 동안 계속 이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 의자 빼기 놀이 그다음에 아까 이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화 빨리 뛰어드는 사람이 오히려 안 다친다. 그러니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혼자 남으면 거의 무조건 다치는 거잖아요. 무조건 다쳐요. 혼자 남으면 그냥 무조건 다치는 거예요. 100% 다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게 문 열자마자 들어가야지 좋은 자리 앉지. 네. 맞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또 다시 이제 가게 문 열면 얼른 들어가서 에어컨 앞에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자리에 앉아야 되고 우리가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세일할 때 보면 쫙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는데 자 샤타 문 열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두루마리 휴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는 나중에도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저렴한 거.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 그 보면은 막 그 카트에다가 TV 같은 거 막 담잖아요. 가전제품 비싼 것들. 비싼 거. 그러니까. 부피만 크고 그런 거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절대 사면 키친타올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게 오나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게 오나요? 옵니다. 짧은 박앤 세일은 거의 2년마다 와요. 2년마다. 2년마다 오고요. 이렇게 와장창 점포 정리 세일은 10년마다 오고. 점포 정리 세일 할 때 가셔가지고 이럴 때는 샤넬, 에르메스 이런 것도 막 싸게 거래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온대요. 또 온다니까. 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